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교재 받으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AC 답안지 나간 게 A4로에서 한 22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그 B5로 바꾸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싹 빼고, 쓸데없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문장에 좀 줄일 거 줄여가지고 177페이지 정도입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이것만 보셔도 되는, 뭐 글자도 크고 좋네요. 예, 크게 큼직하게 해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예시 답안지랑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이 오늘 특강 자료에는 기출문제가 안 들어있죠. 기출문제 너무 또 100페이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 전날까지. 왜냐면 시험 전날에 그 작년에 나온 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뒤에 붙어 있는, 기본서 뒤에 붙어 있는 기출문제 파트 있죠? 같이 보세요. 이걸 넣으면 또 100페이지 늘어나가지고 넣을 수가 없었어. 문제만으로도 넣을까 했다가 어차피 그 자료에 가로 안에 기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 가서 찾아보시면 가능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안난을 드리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진도별 모의고사, 전부의 모의고사 했던 그 사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문제만 뽑아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25페이지 정도. 25문제 정도 되는데, 이게 반복을 안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얘랑 두근 하면 되겠죠. 미리 체크해가지고 견출지 붙여가지고 전날 이걸 다 보셔야 되고, 전날 네 과목을 다 봐야 되죠. 봐야 되고, 그 네 과목 중에 이제 한 과목만 택해가지고 시험날 아침에 보시면 되겠죠. 뭐 지하철역에서 보시던, 학교 건물 뒤에서 보시던, 어디서 보시던 간에 이걸 다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뭐 기본서 뭐 다 들고 이러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 있어. 마음이 불안하니까 미리 정리를 못 해.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우선순위 밀려가지고 계속 정리를 못 한 거야. 자기가 뭘 볼지를 못 정해가지고 뭘 볼지를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 이 분위기로 다 들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또 아내까지 따라오고 애도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볼 걸 딱 정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계약법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1, 2, 3, 4번이 다 케이스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작년, 재작년 경험에 비춰보면은 케이스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게 나올 겁니다. 또 반대로, 기출문제도, 작년에 기출문제 3개나 나왔잖아. 기출도 또 출제될 거예요. 왜냐면 문제 내는 사람이 아직 뭐 문제 내진 않았겠지만 그 사람 생각에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뭐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내. 전에 문제 뭐 나왔던 말 상관없이 그냥 내고, 자기 내고 싶으면 내는 거죠. 출제 당국에서는 그 최근 기출 문제를 피해달라 그러거든요. 항상 그 말을 해. 하는데 안 지키는 교수님들이 꼭 계셔. 예, 그러놓고 안 지키죠. 자기가 준비한 문제가 그 문제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거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라고 해서 절대 제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때 기출 문제 파트를 보셔야 한다는 거야. 절대 제끼면 안 돼.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냈을 때 임대차나 도급 쪽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례의 내용을 몰라도 답안지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론을 쓰세요. 그게 소금인 담보침이다 그러면 담보침 쓰시면 돼. 그냥 쓰면서 생각해. 이 결론이 뭘까? 이 판례의 결론이 뭘까? 내가 판 사람은. 그래서 그냥 결론 내려서 답안지를 쓰게 되면은 그 결론이 틀리더라도 틀리기 전까지는 다 점수를 줍니다. 최초는 이렇게 매가할 거 아닙니까? 매가다가 틀렸다 그래서 다시 올라서 빵침 처리 못 한다고. 거기까지는 주니까 모르는 판례가 나오고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못 쓰겠다 제끼는 순간에 빵점이야. 담보 책임 쓰고, 임대차 보증금 쓰고, 내용을 잘 몰라서 써 일단. 대항력이면 대항력 쓰고, 우선변증 쓴 다음에 끝에다가 정답만 다른데 정답 다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교에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5문제를 다 써야 돼.
무조건 저 4개 쓰고 하나를 4개 잘 쓰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5개를 다 쓴 사람 훨씬 점수 잘 받습니다. 기본 점수라는 게 있거든, 교수님이. 조금이나 쓰면은 아이씨 8점 이렇게 주지만 아무리 잘 쓴 답안지도 민법 교수님들은 20점 이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뭐 차라리 20점 맞을 걸 10점 맞고 8점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5개를 다 쓰려면 양을 과감하게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쓸 말을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계약법은 점수가 짭니다. 전통적으로. 계약법하고 실무법은 점수가 굉장히 짜요. 과락은 실무법이 많은데,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법도 점수가 짜요. 근데 과락은 또 안 나와. 기본적으로 2-3개는 또 알고 가니까. 점수가 짜기 때문에 민법에 승부를 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지, 민법 고득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민법은 1등 답안지를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학원 출신에서는 85점이 최고였어. 거의 이 답안지를 카피를 떴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85점뿐이 안 주더라고. 95점 나오니까 한 10점 정도 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절차론이나 사무관리에 비해서. 절차론은 더 못 써도 85점 나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본인이 어이가 없어 해. 본인이 이상하네. 내가 민법을 훨씬 잘 썼는데 점수는 절차론이 잘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좀 올려주는 것도 있고 점수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근데 민법은 보통 조정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조정 안 해도 민법은 꽈락 답안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 이유는 그 민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수험생들이 많아. 자기 이제 백그라운드에 뭐 중개사를 하셨던 다른 자격증을 하셨던 그냥 공부를 하셨던 간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험에 보면은 민법은 꽈락이 다른 과목보다 적게 나옵니다. 절차로는 사무관리는 빗나가면 꽈락이죠. 그러니까 점수를 올려준다고. 사무관리도 막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에 비해서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자기가 받은 점수를 자기 실제 점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도 그러잖아요. 수능도 표준 점수화 시키잖아. 받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잖아. 표준 점수화 시키니까 우리 수능 만점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만점 아니야. 표준 점수가 만점인 거지. 지난번에 인터뷰도 그래. 자기 2개인가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60점 절대평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태평가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정해가지고 거기 최소 합격 인원 정도 뽑을 거예요. 거기에 맞출 겁니다. 작년에 노무사가 최소 합격 2배를 더 뽑았죠? 300명 뽑기로 했는데 600명을 뽑았어. 처음이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들어가는 시험위원이 우겼나 봐. 이게 뭐 절대평가지 상대평가냐 그래가지고 점수를 확 올려놔가지고 600명을 뽑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올해 그쪽 담당자께서 올해는 안 그럴 거라고 미리 말을 했어. 올해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올해 옹신이 늘어가지고 시험위원께서 많이 뽑아줄 수도 있지만 그건 행운이지. 그걸 바라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300명 정도 뽑을 거라고 생각하면 10대 1이야.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그럼 10대 1 정도면은 10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10명에 1명이 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들이 앞에 꽉 차 있어. 방에 빈 공간이 없다니까. 합격자의 방에 딱 문 열었다 250명이 들어있는 거야. 나머지 50명 갖고 3,000명이 싸우는 거야. 그런 꼴이 돼요. 굉장히 힘든 시험이야. 그래서 예전에처럼 보통 시험은 5대1, 10대1 시험이 있거든. 우리 10대 1이요. 변호사 시험이 가장 경쟁률이 낮아. 거기는 5대 1 정도 되니까 적을 때 3대 1 정도 되고. 그래도 걔들도 힘들어하죠. 자기 시험 다 힘든 거야. 다 힘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뚫고 합격하려면 일단 꽈락이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다 써야 한다. 그래서 기본 점수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PB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한 페이지에서 내가 꼭 써야 할 말 있잖아. 내가 시험장 가면 이 목차 같은 거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 목차를 제대로 갖춰 쓰기 힘들거든요. 목차를 계약법 케이스로 나오니까 그러면 꼭 써야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의의랑 요건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만 이렇게 형광펜이나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세요. 지금은 뭐 형광펜으로 쳐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거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케이스 먼저 나오면 꼭 답을 체크할 것도 체크하시고.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자의 원칙과 그 시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넣어놨냐? 이걸 빼면은 또 여러분 또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책의 그 자료는 하나도 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넣어놓고 보지 말라는 거죠. 의의만 볼까요? 계약에 의한 법률관 형성이 계약 당사자 자유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 뮤즈를 안 챙겨도 중요하죠.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느나.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택시인가요? 뭐 있었지? 그때 그 도입될 때, 카카오가 아니 뭐지? 타다. 타다가 도입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우리나라에서 타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은 우버가 있잖아. 동남아는 그랩이 있고, 중국도 다 하는데, 그렇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 타다 회사 측에서 그 당국에 알아봤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에 저촉되는 게 있냐고 그랬거든. 당국서 없다. 보니까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괜찮다 그랬거든. 그래서 했어. 그래서 돈을 몇천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니까 말을 뒤집은 거죠. 법이 위배되지 않았다니까. 법이 위배되지 않았는데 법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소급 입법으로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왜 법의 제한을 위배되지 않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자본주의야. 그게 계약자유고. 계약자유는요. 민법의 계약자유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야. 자본주의를. 그래서 법의 제한을 위배되지 않으면 현재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못하죠.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방식의 한 사업 자체를 봉쇄시켜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버가 없는 거죠. 법의 제한을 위배되지 않고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밖에 나라 원칙이다. 내용 네 가지죠.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넘기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약관 다른 시험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약관 규제법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도 왜 집어넣냐?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무조건 내거든. 약관은 당연히 민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는 그냥 막 케이스로 나온다고 약관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고 나오게 되면 그 2번에 양가로 2번 편입 요건이 있죠. 이게 이제 비뿔 정도,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약간이 언제 계약 내용이 되냐 그거죠. 계약 내용이 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의의를 알아두면은 가산점 붙을 테니까 의의부터 빨간 줄 쳐볼 거예요. 계약 한쪽 당사자, 일방위를 한쪽 당사자로 바뀌었죠.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 다수를 여러 명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는 이거죠. 일정한 형식, 미리 마련, 계약 내용. 약간은 법이 아닙니다. 되게 약간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약간은 법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정관이 법이야. 정관이 자치법이고 약간은 법이 아닙니다. 약간은 계약 내용입니다. 특약이야. 관이라는 게 계약 조항을 관이라 그래요. 계약이 약이잖아. 계약 조항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약관 그래요. 미리 마련해 놨다는 거죠.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보통 계약 내용은 합의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한쪽 당사자가 미리 마련해 가지고 상대방은 사인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죠. 클릭해 그러잖아. 클릭해. 그럼 클릭 안 하면 가입이 안 되죠?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잖아요. 자, 편입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거 나올 겁니다. 약관을 왜 지킨다고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려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 동그란. 우리가 계약서를 합의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포인트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합의했으니 지키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라 그랬잖아.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은 지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약간의 계약 내용이 됩니까? 자, 첫 번째 명시 설명. 명시 설명. 명시는 다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다 그랬죠. 명시는 다 해야 돼요.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는 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한부 달라 그러면 또 3번도 내주라고 돼 있죠. 설명은요,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은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명시는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라. 보통 그 문서로 보여주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띄워놓고 같이 보기도 하고요.
설명은 중요한 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요. 다만 성질상 설명이 곤란하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곤란한 게 아니라 성질상 곤란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3번이죠. 빨간펜. 이게 키워드예요. 형광펜. 그럼 모든 걸 다 명시 설명해야 되냐? 아니라고 판례가 봐줍니다. 사업자 편을 드는 거죠. 거래상 일반적인 공통된 것이다. 그래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1번. 거래상 일반적인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걸 설명했으면 짜증나잖아. 다 아는 내용인데. 두 번째, 법은 설명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설명 안 합니다. 요 네 줄을 좀 기억해 두세요. 판례거든요. 근데 이거 썼나 안 썼나 꼭 볼 겁니다. 교수님이. 이런 건 설명할 필요 없다. 심지어 명시도 필요 없다 그러죠. 제가 조금 전에 명시는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명시도 필요 없습니다. 명시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책에는 없는 게, 제가, 우리 책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있는데, 명시 같은 여전 우공 기억나시죠? 여기에 운송업 이런 것도 명시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자, 위반의 효과. 사업자는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누군 주장할 수 있다고?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 약간의 명시 설명 관련돼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골프장.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골프 이용 해치게 된 게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고객에게 굉장히 이제 불리한 점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골프장 누가 다닙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니잖아. 변호사들은 기본으로 다 다니거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변호사들 가서 보니까 짜증이 난 거야. 이씨,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기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인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너 언제 이런 거 나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설명 안 했잖아. 그럼 이것은 뭐다? 계약론을 주장할 수 없다. 맨날 골프장이야. 골프장 회칙에 써 있는 것들. 골프장 회칙 그 내용을 약관이라 그랬어. 회칙이라 해서 정관이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잘 알아두세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고객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죠? 네, 됐습니다. 오른쪽에 해석.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불명확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죠. 편입 요건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불공정성 통제 또는 협의의 내용 통제라 그러는데 이것 좀 알아두셔야 돼. 예전에 우리 약관은 민법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교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약관을 사법시험에서 50점짜리 큰 문제를 내버린 거야. 근데 그 문제를 케이스를 풀려면 여기 지금 나 불공정성 통제 있잖아. 요 조문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쓰인 요 정도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약관을 시험에 내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고 나온다 그러면 편입 요건 나올 거라고 열심히 편입 요건 외웠는데 시험 문제 케이스로 내다 보니까 편입 요건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약관이 불공정한지 불공정하지 않은지를 물어본 거야. 그게 운송 사업 약관이었어. 버스 그러. 근데 그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누가 내는지 다 알았어. 누가 낼지. 끝나고 진짜 그 교수님 냈더라고. 그게 자기가 그분 전문 분야가 있잖아. 꼭 낸다고 이렇게. 교수님이 내셨죠? 내가 냈지 이러는 거. 아니 약관법을 내시면 어떡하냐? 약관 민법 아니야?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욕을 바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수님이 점수를 퍼줘버렸어. 민법 점수를. 그 전에 민법은 1등이 70점도 안 나왔거든. 이번에 교수님이 90몇 점을 줘버린 거야. 나중에 이제 채점 하고 나서 교수님이 그 점수가 왜 100점 만점 아니니? 이런 거야. 맞잖아. 100점 만점이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악마에서 천사로. 요것만 써도 다 90점씩 맞았다니까. 요것만. 그래서 요건 알아두세요.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1등을 때 90몇 점을 맞아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퍼줄 줄 상상을 못했죠.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게 불공정한 약관입니까, 여러분? 신의칙 위반한 거. 그리고 신의칙을 위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다. 요 한 문장만 기억해도 꽈라가 면합니다.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약관을 물어봤어요.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물어봤거든. 그럼 요거 써야지. 이게 신의칙을 위반한 건 무효다. 그런데 어떤 게 신의칙 위반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법이 6조에 써놓은 게 있어. 자, 외웁시다. 부당분리,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뭐 한다고?
불공정을 추정해 줍니다. 추정 동그라미.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외웠어야 되는 다 합격했어 그 당시에. 이거 못 쓰면 떨어졌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로 이걸 기술조항이라 그러죠. 뜬금없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거, 뭐 수리를 안 해준다든가 교환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저기 난민가 어딘가 어느 나라는 세탁기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이게 AS가 안 된대요. 총구석에서 세탁기를 사면은 사다가 고장 나면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삼성 LG가 진출했잖아. 근데 AS라는 걸 해준다는 거야. 돈 안 받고 보증기간 내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쓰다 고장 나서 한번 전화를 걸어갔다는 거지. 해주자 그랬더니 그 총구석까지 사람들 오더라는 거야. AS 기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 시정을 석권했죠. 근데 만약에 그 약관에 우리는 AS 안 해준다고 써놨다는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불공정. AS 안 되면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는 공정을 이런 걸로 추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재판 전에 이 문제가 되잖아?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국에서 그 조항을 화이트로 지워버립니다.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일 터진 다음에 문제가 되잖아? 그럼 판사가 뭐 합니까? 화이트로 지워버립니다. 이건 불공정하네. 지워버리고 나머지만 갖고 판단하는 거야. 나머지만 갖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2번. 약관의 일부 조항이 뭘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만으로 이유다. 이게 포인트잖아. 여기까지 써야죠. 이게 1번이 요건이고 2번이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불공정에서 무효로 되면은 그 약관 화이트로 지워버립니다. 나머지만으로 하는데 너무 많이 지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유효한 부분만 갖고는 목도 사생 불가능해. 조문 10개인데 8개를 지워버렸어. 그러면 전부 다 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한다?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그 약을 전체로. 요걸 케이스로 나오면 요걸 물어볼 거야. 케이스로 나오면은 편입 요건은 물어보 너무 쉽고 이거 물어볼 겁니다. 불공정 소통제. 요거. 그리고 사법시험 끝날 때까지 약관은 시험범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요걸 많이 처먹어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 점수를 그렇게 퍼주면. 이게 시험위원 복도 있죠.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케이스 대비해서 알아두세요. 안 나올 겁니다. 저랑 볼 때만 봐도 돼요. 자, 올해 예상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청약. 그래서 4페이지. 이건 10년을 찍었는데 그 위에 기출문제에 2번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청약과 승낙 외가 시험에 나왔고 청약과 승낙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있잖아요. 그게 A급입니다. 거기 A급이라 써 있죠.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는데 무조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앞에까지 지금까지 보지 말고 일단 청약 승낙 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청약을 공부하는 거고 승낙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 이 청약성 의사표시 합치. 의사표시 합치를 합의라 그래요. 3가지를 공부하는데 이게 A급이고 얘는 B급이죠. 합의를 보시면 대립하는 수기 의사표시. 책에는 다 수기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2개죠. 청약 승낙의 합치죠.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걸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불합의는 뭡니까? 합치가 없는 거죠. 합치가 없는 거. 포인트는 뭡니까? 밑줄 친 거. 무의식 불합의가 문제죠. 합치가 없는데 합치가 있는 걸 오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불합의는 불일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일치를 뭐 하는 거다? 모르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동대문 같은데 옷 사러 가가지고 10만 원 달라고 그랬어. 아니 무슨 10만 원이냐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인디아고 막 인디아니까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 무슨 5만 원이야.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씨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준하시오. 그럼 5만 원을 주는 걸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합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은 지금 불합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변경을 가한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두째 줄에 의식 불합의는 뭐라 그랬어요? 아는 거잖아. 밑줄 안 친 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는 것은 X를 깎는 거죠. 그것은 불합의니까 뭐 되는 겁니까? 계약은 불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돈 5만 원 내면 5만 원 주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5만 원 아니라니까 막 그러잖아. 화나죠. 지금 불합의 됐는데 너는 왜 됐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은 무의식 불합의가 나와. 달러인데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값어치가 다른데
착각해가지고 나는 미국 달러, 상대방 캐나다 달러. 이렇게 멍청해서 생긴 일이죠. 무의식 불합의는. 실제로는 불합치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 무의식 불합의라고 그럽니다. 효과는 똑같죠. 계약은 불성립합니다. 불합의는 불성립. 그래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합의라 그러는데 불합의 효과는 뭐라고요? 계약의 불성립. 근데 이제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케이스로 내려면 뭘 같이 내야 되냐면 착오를 같이 내야 돼요. 여러분 얘는 착오야 아니야? 착오가 아니야. 왜 착오가 아니야? 착오는요 되려면 계약이 뭐야 돼? 성립해야 돼 일단. 근데 계약이 불성립했으니까 착오까지 갈 이유가 없지. 그럼 어떤 경우가 착오냐면은 이런 경우가 착오죠. 일단 계약을 뭐 한다고? 성립해. 얘도 이 집 내가 얼마에 팔겠다? $10,000에 팔겠다. 얘도 얼마에 팔겠다? $10,000에 팔겠다. 서로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10,000는 뭐예요? 미국 달러 $10,000인 거지. 얘가 생각하는 $10,000는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10,000는 뭐예요? 캐나다 달러 $10,000인 거죠. 근데 자기 나라도 여러분 내가 캐나다 사람이면 캐나다 사람이 자기 나라 돈을 말할 때 캐나다 달러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막 $10,000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얘도 $10,000 이럴 거 아니야. 또 미국 놈들은 특히 자기 말이 법이니까 $10,000 이렇게 하냐. 달러 얘도 달러 이런다고. 그 계약 성립이 안 해. 한 것처럼 보이지 외부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옛날에 민총에서 공부했지만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표시주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야.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가 값어치가 같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되죠? 정확히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 얘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 달러 $10,000라고 그랬어. US 달러 $10,000라고. 얘가 뭐랬다? 콜 그랬어. 콜. 이해되죠? 근데 얘는 뭐라 사겠다고? 값어치가 같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콜 해도 상관없게 생각하고 돈은 뭘 준비해요? 캐나다 달러를 준비하지 이렇게. 언제 알게 돼? 얘가 돈 들고 왔을 때 알게 되겠죠. 얘가 뭐라 그러고 보고 what 그럴 거 아니야. what the fuck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야. $10,000. 미국 달러 $10,000. 이콜 캐나다 달러 $10,000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아니잖아. 알고 보면.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일단 성립하지만 자기 승낙 의사 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왜? 착오는 뭡니까? 마음속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얘가 모르는 경우. 얘 몰랐잖아. 멍청해가지고. 그때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는 계약이 뭐 하는 거다? 일단 성립하는 거다. 계약은 성립한데 다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취소하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두 개 꼭 구분해서 시험 문제 케이스로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얘네지. 이게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분명히 요걸 만들 거야. 계약 불성립. 이런 불성립 이런 케이스죠? 얘는 생각할 때는 이게 $10,000 표시 안 했을 때, 걔는 미국 달러 $10,000 생각하고 있었고, 얘는 캐나다 달러 $10,000.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체결 안 되는 거지. 왜? 얘는 미국 달러 $10,000고 캐나다 달러 $10,000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 잊어버리고 이걸로 다시 정리할게요. 근데 왜 안 낼까? 이걸 왜 안 내지, 여러분? 사법시험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변호사 시험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고, 변호사 시험 11년 동안 1년에 3번씩 모의 시험 보는데 30회잖아? 한 번도 안 나왔고, 법무사 시험 20년 동안 27년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법원 사무관 승진도 한 번도 안 나왔어. 법원 행시도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양가로 2번 별표. 무의식 불합의하고 착오. 됐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분명히 US 달러, 캐나다 달러 요거로 나올 겁니다. 다른 건 낼 수가 없어. 요걸로 나올 겁니다. 남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그냥 아무 시험 문제에서 아무 표시가 없이 그냥 값이 A가 $10,000, B가 콜 그랬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10,000는 뭐라고? 미국 달러 $10,000. 얘가 생각하는 $10,000는 캐나다 $10,000. 그럼 계약은 체결은 안 된다? 안 돼. 불성립, 불합의, 불성립. 다시 돌아가서 얘가 뭐라고 그랬다고? 미국 달러 $10,000 그랬어. 내가 뭐 했다고? 콜 그랬어요. 콜한 이유가 뭐야? 값어치 갖다 오해한 경우지. 이걸 우리가 의미의 착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때는 뭐 할 수 있다? 일단 계약은 성립하고, 얘가 미국 달러에 콜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고, 얘는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많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답은 맞췄잖아요.
그럼 답안지를 뭘 써야 되냐면 그 양가로 2번만 쓰시면 됩니다. 1번 안 써도 돼요. 2번만 쓰시면 됩니다. 2번을 쓰기 위해서 1번이 필요한 건데 실제 시험에서 2번만 쓰세요. 그냥 무의식 불합의는 뭐라고요? 의사표시 사이 이 키워드입니다. 청약성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고, 착오는 그 왜 모른다 그랬어요? 갑은 미국 달러 만 달러 생각하고 있고 을은 캐나다 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의식 불합은 되게 언제 생기냐면은 불친절에 생기는 거야.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도 오해가 생기는 경우죠. 효과는 불성립이죠. 착오는 뭐라고? 일단 성립은 해. 갑이 미국 달러 만 달러 말을 했거든요. 말했으니까 성립은 합니다. 성립은 하는데 을이라는 멍청해가지고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가 같은 값어치가 오해한 경우죠. 그래서 하나 의사표시, 그 승낙 의사표시 안에서 마음속의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거죠. 포인트 그겁니다. 의사표시 사이냐 하나 의사표시냐, 이게 차이가 있어. 효과는 뭡니까? 일단 성립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무의식 불합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것만 쓰세요. 케이스 나오면 딱 5줄만 쓰고 바로 답안지 쓰면 돼. 요게 이유입니다. 요거 딱 쓰고 밑에다가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 보험사안의 경우는 무의식 불합의의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끝! 그러시면 됩니다. 예. 보험사안의 경우는 착오 경우다. 그렇게 절대 안 낼 겁니다. 그럼 민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무의식 불합의가 나올 겁니다. 자, 오른쪽에 청약승낙, 이게 약수령으로 나오겠죠? 약수령 2번으로 나올 텐데 청약을 물어보겠죠? 청약 효력에 대해서 쓰시오 물어보든지, 아주 간단하게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갑의 을에게 자기 집을 10억 원에 팔기로 청약하였다. 청약 효력에 대해서 약수하시 이런 식으로 단문을 케이스처럼 빙자한 준사령을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리별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진짜로 한 번도 없어. 내가 다 찾아봤는데 단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심지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한 장 넘겨보실래요? 가장 예상 문제가 거기 3-2번 있잖아요. 이 3-2번이 가장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문제거든. 별표 A급 예상 문제인데 이것대로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 저쪽에 뭐 입법고시 행정고시 그쪽에만 나왔던 것 같아. 입법 행정고시에. 그리고 사법시험 쪽에서 한 번 나온 적 없어. 법원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3-2입니다. 요거 말고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교수님이 베낄 게 없잖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 낼 겁니다. 요거.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단문 쓰라고 내겠죠. 케이스는 3-2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청약 볼게요. 의, 요건, 효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의는 뭐죠?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자, 이게 포인트야.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됐죠? 청약자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는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그건 어디 보니까 그걸 케이스로 만들어놨던데 그런 게 무슨 케이스가 됩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 되는 거죠. 자판기 설치하면은 아무나도 돈 있는 사람 먹는 거 아닙니까? 자, 포인트는 그거야. 구체적 확정적. 말만 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살래? 그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위인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수님이 만약에 간단하게 낸다 그러면 3번 있잖아요. 약수령 4번으로 청약과 청약의 위인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청약과 청약의 위인은 목차가 없는데, 왜 쓸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왜 청약의 의 있잖아. 청약의 의 쓰고, 밑에 청약의 위인의 의 쓰시고, 그 다음 뭐 쓰면 됩니까? 구별 기준 쓰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청약의 위인하고 청약 구분하는 문제 나오더라도, 비교하는 문제 나오더라도, 청약의 위인 쓰시면 돼요. 거기다 청약의 의만 덧붙이면 되죠. 청약의 위인은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꼬시는 거야. 근데 꼬신단 말이 좀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는 꿰어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꿰인단 말 어디서 써? 꼬신다 그러지.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 여자 꼬시러 가자 그러지. 여자 꿰러 가자. 그렇게 말 안 하자. 또 여자를 위인을 하자. 더 이상하죠. 근데 답안이 쓸 때는 위인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위인 그럼 납치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게 청약을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청약이 아니라는, 왜? 확정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야.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응모하시라는 거지. 구인 광고 이런 거. 청약 위인 시험에 나오잖아. 케이스는 분명히 구인 광고 나올 겁니다. 광고가 나올 겁니다. 광고는 뭐라고요? 청약이 위인입니다. 용모 단정 토요일 날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이제 광고잖아요. 청약이 위인입니다. 그러면 애들 알바하려고 올 거 아닙니까? 아무나 뽑아도 되죠?
먼저 온 사람 뽑을 필요 없죠. 그게 둘째죠. 확정적 구속 의사에 따라 구별된다. 요걸 꼭 써야지. 비교하는 문제 나오시면 확정적 구속 의사. 이 7글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효과 보시면 청약은 승낙했으면 계약 성립되는 거고, 청약의 위인 효과는 뭐죠? 위인 당한 자. 말 너무 어렵죠? 꼬심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 그게 청약이 되는 거죠. 내가 청약을 하라고 꼬셨으니까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면 그게 청약이 되겠죠? 그 의사표시 가로고 청약 써놓으실래요? 그러면 청약했으면 계약 성립 안 하잖아요. 다시 뭐 하셔야 돼요? 꼬신 자가 다시 뭘 하셔야 돼?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우리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꼬신다는 표현을 쓰면 금방 쓸 수 있는 문장을 그 표현을 안 쓰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져. 꼬신 사람이, 꼬임을 당한 사람이 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청약의 위인도 우리는 시험에 낼 수 있어. 우리 시험만 나올 수 있어. 다른 시험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진짜로 나온 적 없어. 효력 발생 시기 도달. 조문이 없거든. 그러면 민청으로 돌아가서 도달주의고. 자, 효력이 중요하죠. 구속력은 뜻이 뭡니까? 마지막 줄 철회하지 못한다. 구속력은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자격은 뜻이 뭐예요? 승낙을 받을 수 있다. 그거죠. 승낙을 받을 수 적합한 자격이니까 청약은 승낙을 받을 수 효력을 가진다. 거기까지만 써도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그걸 받을 수 있죠? 그 동그라미 2번 기간을 정한 경우, 동그라미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받을 수 있죠. 넘기세요. 근데 연착했대요. 케이스는 나오겠죠? 연착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하실 거. 모든 연착의 연착 통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만 연착 통지한다고? 사고 연착. 사고 연착을 길게 말하면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성이 있대. 이 표현을 꼭 외우시라 그랬죠? 이게 빨간 형광펜이지. 보통 기간 내 도달할 발성. 사고 연착이라는 말은 조문에서 안 쓰니까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조문 그대로 쓰세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연착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때 여러분들이 급하니까 뭐라고 쓰냐면 승낙 통지에 연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연착 통지를 하야 한다 이렇게 써버린다니까. 급하니까. 근데 큰일 납니다. 교수님은 요 문제만 요 큐도만 보고 있거든. 보통 기간 내 도달 발생 요 말을 찾고 있으니까 거기다 사고 연착을 쓰잖아. 교수님이 읽어보고 생각하게 돼. 사고 연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점수를 깎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그대로 쓰세요. 보통 기간 내 도달 발생. 그다음에 그 꺽쇠 표시를 하지 마세요. 꺽쇠 표시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 답안지가 하지 말라고. 또 암호 표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되는데 우리 보통 막 쓰다가 보면은 막 뭐지? 다운표는 될까? 다운표는 문장 부분이니까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요강은 없거든. 근데 지금 그저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 좀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고 글씨를 크게 쓰면 돼요. 강조하려면. 보통 기간의 도달 발성일 때는 연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착 안 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쓰셔야지. 하지 않은. 근데 여러분 문장이 너무 길잖아.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통지가 연착한 경우, 그것도 빼버리고 그냥 연착한 경우에는 그러면 되잖아. 연착한 경우에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해서 발생일 때에는 연착 통지를 하여한다. 하지 아니한 때는 뭐한다? 연착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 이런 식으로 줄여 쓰시면 돼요. 어떻게든 문장을 줄여가지고 까똑 보낸다는 기분으로 문장을 줄이라고. 이렇게 쪽쪽쪽 줄여가지고. 자, 기간 안 정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상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 얘는 사고 연착 내용이 없죠. 왜? 애매하니까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뭐가 더 나올 수 있냐면 그 승낙 쪽에 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변경을 가한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새로 본다. 변경 변자, 본다 비읍자, 본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가로 4번 별표. 연착된 승낙은 뭐 한다고 여러분? 새 창으로 볼 수 있다. 연착의 이응, 있다의 이응. 케이스는 요거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 분명히 연착으로 나올 겁니다. 사고 연착일 때는 위에 거 쓰시면 되고요. 보통 연착일 때는 밑에 걸 쓰셔야 돼. 이해되셨죠? 사고 연착이냐? 보통 연착이라는 말은 너무 늦게 보냈어, 편지를. 그래서 늦게 온 거야. 그러면 그건 위에 사고 연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로 갈 게 아니라 밑으로 가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거죠. 생각 있으면 2시까지 연락 달라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2시 6분에 전화가 왔어요. 2시 6분에 우리 실제 판례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옛날 그 애국가 그렇다면 저 10몇 분 늦었어. 마감에 10몇 분 늦었다니까. 늦게 온 거야. 이게 연락이 늦게 온 거야. 계약 체결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지. 10몇 분 늦은 것도 늦은 겁니다. 늦은 거라니까 체결 안 되는 거지. 그런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청약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할 수 있다 그거지. 그래서 밑에도 중요합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승낙자가 아니에요.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고 연체할 때는 위로 가고 보통 연체할 때는 여기로 오고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격지정 계약 성립식 이것도 시험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판례가 없거든. 판례가 없는데 자, 포인트 이건 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길게 써놨잖아요. 8페이지 길게 써놨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걸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6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네 문장 오른쪽에 네 문장 요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문제 소재가 뭐냐면 지금 어떤 기간을 정했을 때는 528조 1항이고 기간을 정할 때는 529조인데 528조 1항 그 기간 529조는 상당 기간의 승낙 통지를 받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도달주를 규정하고 있죠. 531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격지자간 계약은요 승낙 통지를 뭐 할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두 개는 뭐 한다?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가 문제됩니다. 요건 부대가 제가 문제 소재를 생략하라 그랬잖아요. 얘는 써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쓰는지를 내가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조문도 좀 외워주세요. 528조 1항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528조, 529조, 531조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결론. 이게 이제 정적권, 세적권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는 해적권서를 답사리거든요. 그래서 해지조건서를 예언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하시라고요? 일단 발송할 때 성립. 발송 동그라미 일단 발송할 때 성립. 그 다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불성립.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불성립. 우리 민총에서 배웠던 해지 조건들이 그거잖아요. 일단 성립하고 조건 성취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게 해지 조건설이잖아. 근데 얘는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성립 자체가 안 해. 그 조금 그걸 변형해서 쓰는 거죠. 그 정적건설은 뭐예요? 일단 성립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도달하면 성립하는데 성립 시기는 과거로 소급한다, 발송식 소급한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요것만. 그럼 정적건설도 외우는 나이들과 단표 볼까요? 정적건설? 8페이지 보시면 그 1번, 2번, 3번 써놨잖아요. 3번에 X, 3번은 쓰지 말고 2번만 외우시라는 그거야. 2번만. 정적건설이 뭐고 1번, 2번만 쓰라는 거죠. 1번, 2번. 해지조건설은 뭔지. 해지조건설이 다설입니다. 판례는 없습니다. 정적건설 일단 도달을 기다리라 그랬죠? 도달 동그라미 정적건. 해지조건설은요. 부도달의 해지조건을 하는 거죠. 일단 성립하는 거고 도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단문으로 나오면은 그냥 청약 나올 것 같아요. 청약 쓰라고 나올 것 같고 케이스로 나오면 3-2번 계약에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돼. 달달달. 자, 갑은 평소에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의뢰 중고자동차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그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내 자동차 500만 원 팔겠다. 자, 자동차 500만 원 확정적 의사표시죠. 10월 1일까지 연락 따라 승낙기한을 정했죠. 이게 청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 갑청약. 그럴 때 의뢰 뭐라 그랬습니까? 타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서신으로 편지 동그라미 승낙 발송 도달 언제입니까? 10월 도달인데 업무차고 연착이죠. 연착. 왜냐면 10월 2일까지 달라 그랬는데 10월 5일 들어갔잖아요. 연착 무슨 연착? 사고 연착. 업무착오가 사고란 소리잖아요. 우체국에서 도착했다. 갑은 의뢰의사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를 뭐 했다고? 무시했다. 무시하면 안 되잖아. 사고 연착의 경우는 연착 통지 해주셔야 되거든.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착 안 한 걸로 보죠? 그럼 계약은 뭐 된 거다? 재날짜에 들어간 거고 성립한 거죠.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승낙 통지 발송 시니까 9월 25일. 여러분 저 성립 시기에 관련해서 정적과 해지조건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적 해지조건서는 설명하는 방식인 거지 날짜가 달라지진 않아요.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성립 시기에 대해서 제가 학설 대립을 써놨잖아요. 실제로 의미가 없어. 왜? 학설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립 시기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케이스로 나올 때는요. 1번의 문제점 생략. 이때는 안 써도 돼. 그냥 학설 대립 있잖아. 그것만 써. 학설 대립 조금 쓰고 그 다음에 학설 대립에 2번 있잖아. 해지조건서를 타다 쓰지 마.
타당하다 안 하는 거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쓰지 말고 1번 정적권은 어떻게 되고 해외적권 어떻게 하는데 그 대립한다. 그것만 쓰시면 되고 사안 해결은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쓰는 방식. 첫 번째 뭘 써야 돼? 어느 학설에 의하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내가 안다는 거지. 학설 대립은 의미가 없다는 걸.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간에 일단 기간에 도달하면 언제 성립한다? 발서 성립한다. 그것까지 성립한다. 그래서 9월 25일이다. 그 날짜. 요거 좀 외워두세요. 사안 해결은. 그 처음에 우리가 케이스로 나올 때 케이스 익숙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본문을 써놓고 사안 해결을 못 써 사람들이. 못 써가지고 안 쓴 사람들 많았어. 한 5점 정도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거기서. 사안 해결, 요건 써주셔야 됩니다. 어느 학설에 하든, 기간 내에 도달하면 발송하다 성립하는 동일하다. 따라서 발송한 날짜인 9월 25일에 성립한다. 이렇게. 자,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성립 여부 보시면 뭘 써야 돼?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얘는 기간을 정했으니까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착한 경우에 사고 연착일 때는 연착 동의 해주셔야 되고, 안 하시면은 연착 안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썼죠. 본문에 쓰고. 자, 사안 해결 볼까요? 25일 날 발생했고, 보통 10월 2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연착 통지 안 했기 때문에, 밑줄, 연착 안 한 걸로 보고, 그럼 제 날짜에 들어간 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여기는 말하자면 길잖아. 그냥 승낙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게 써도 돼. 예. 그래도 말은 되지 않습니까? 연착 안 하면 성립하는 거지 뭐. 저는 답안지다 보니까 길게 쓴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막 줄여 써야죠. 뭘 줄여 쓸 건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 줄여 쓰는 사람이 있죠. 만연책, 간결체 이런 거 있잖아. 말을 하더라도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3-2번은 시험 전날 꼭 보고 하세요. 한 문제, 이 문제 하나뿐이 없거든요. 다른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번 보시면 그 연착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조금 써놨잖아요. 연착한 승낙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써놨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근거 제시형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1번 연착의 의의는 쓰지 마세요. 연착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쓰지 말고 그냥 2번, 3번만 쓰면 돼요. 기간을 정해서 연착과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연착 두 개만 나눠 쓰시면 됩니다. 정했을 때는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그렇죠? 기간 내에 도달을 안 했는데 그게 사고 연착할 때는 연착 통지 해주셔야 되고, 안 하면은 연착 안 한 걸로 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둘 다 뭐 보통 연착에 뭐 할 수 있어요? 세율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런 거. 근데 안 내더라고요. 1회 때부터 이 문제 준비했거든. 근거 제시형이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1회 때부터 3-3번을 준비했는데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럼 눈으로 좀 봐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페이지 3-4번은요. 그렇게 안 나오다가 2021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은 아무도 안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판례해가지고 아무도 안 틀렸죠. 그냥 웃었죠. 자,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 찍었던 문제잖아. 청약과 청약 유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미주증만 보시면 제주도에 있다가 그 여행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렇죠? A가 제주도 펜션업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광고 이메일 동그라미, 광고 이메일 송부했는데 이메일에는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승마체험, 모래체험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은 그 계약서 쓴 다음에 체결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했습니까? 광고 이메일에는 그게 들어있었는데 체결된 다음에 확인서는 그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계약 내용은요, 광고에 따라 체결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 확인서에 따라 체결되냐?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밑줄 친 거 보시면 갑이 광고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갑은 그렇게 주장할 거고, 을은 아니라, A는 아니라 그러겠죠. 자, 그럼 이게 목차가 중요합니다. 일단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 1번을 꼭 쓰셔야 돼. 청약과 청약위원회 의의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 구별 규정이 뭐라 그랬죠? 확정적, 구속사, 그런 것도 좀 써야 돼. 그래서 청약은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내용을 성립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고,
청약 유인은 의사표시 청약이 아니라는 거죠.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피유인자가 다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게 청약이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 안 하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성립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 쓰시는 대강 쓰세요. 그냥 의유주를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농구를 쓰라 그랬어요. 갑의 농구는 뭡니까? 이 판례입니다. 밑줄 친거 외우셔야 됩니다. 1. 광고가 청약 유인이라 할지라도 이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 내용을 전제로 청약. 이게 포인트죠. 광고를 전제로 청약.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주가 그걸 전제로 승낙했다면 뭐 한 거다? 마지막 줄? 광고가 뭐가 된다? 계약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광고를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를 전제로 승낙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계약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A는 뭐라 그래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광고는 뭐에 불과하다? 청약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상가 분양사건에서 나왔던 그 걔네 대립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고 두 개를 외우세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청약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1회 때 나오고 7회 때 나왔는 7회 때 나왔는데요. 4회 때는 원시적 불능 나왔고요. 7회 때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코엑스 천억불 기념태 사건 나왔죠. 그래서 7회 때 문제가 다시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원시적 불능이 또 나올 것 같아요. 4회 때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개체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 써놓은 것은 의 법적 성질 적용 범위는 독일 이론이거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써놓은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여러분? 그 양가로 1번 계약 체결 준비 단계 이게 7회 때 나왔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일반 과실로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는 체결상 과실점을 제한한다.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에 대한 설명이죠. 계약을 교섭하다가 부당하게 중도 파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왜냐면 케이스가 함정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리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양가로 3번에 반가로 온시업 불능 이게 4회 때 기출문제인데 저는 이게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온시업 불능과 개체과 그리고 원시적 불능 개체가는 요건을 외우셔야 되겠죠.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여러분 원시적 객관 일부 불능 어떻게 일부 불능은 원시적 객관 일부 불능은요 그 담보 책임입니다. 그 밑에 좀 써놓으실래요?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읽는데 불능이 나왔어요. 멸실됐다, 전파됐다, 소화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야. 일이 끝나잖아? 그러면 물어보라고. 그 전에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불능이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일 때는 개체가를 물어보는 거고, 후발적 불능일 때 유언부담 물어보는 거잖아. 물론 이쪽이 더 확률이 높아. 이쪽이 훨씬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좀 나올 수 있지. 이건 더 안 나온 게 좀 있거든, 남아있거든. 얘는 시험에 다 나와버렸고, 두 번 다. 얘는 나오면은 다시 출제되는 거고, 여기 좀 안 나온 주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뭐 포인트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원시적 불능 무효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그 원시적 무슨 불능일 때 말해? 전부 불능일 때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말하는 거야. 주관적 전부 불능인 것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권리 두 가지 나누셔야 돼. 그래서 이 전부 불능일 때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개체로 가기 전에 일단 계약은 뭐고? 무효고 이렇게 가야 돼. 무효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이고 항상.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535 조건을 갖췄을 때는 개체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시험이 다른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개체가를 쓰라 그러는데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뭘 쓰라 그랬냐면 이걸 꼭 물어봤어. 계약이 어떻게 되냐. 우리 시험 특징이에요. 우리 시험 여기서도 꼭 물어봅니다. 여기서 계약이 유효죠? 후발적 불능은 이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권은 뭐야? 부당이득 반환이지. 그걸 끝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개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 소리잖아.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잖아. 얘는 손해배상이고. 자, 근데 조심해. 이건 뭘로 갈까? 이게 어떤 거야?
집을 샀는데 2층이 없어. 2층 집이잖아요. 아빠 2층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여러분? 오치사주 담보 책임이지.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뭘 조심해야 여기 나오면은 이거냐를 판단하셔야지. 주소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면 담보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담보책임은 계약의 유효야 뭐야? 유효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다만 책임만 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구분하세요. 어디로 흘러갈 건지를 잘 보셔야 돼. 이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자, 후벌적 불능일 때는요, 재밌는 게, 후벌적 불능일 때는 전부 이렇게 따지질 않아. 이렇게 안 따집니다. 후벌적일 때는 전부 후벌적 불능, 일부, 그렇게 안 따지고, 뭘로 따진다 그랬어?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렇게 따진다 그랬잖아.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하고, 채무자에게 잘못 없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별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요게 포인트지. 채무자는 잘못이 없대. 집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채무자가 불지른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일단 집은 날라갔잖아. 그러면 갑은 을한테 집을 넘길 수가 없죠. 없는 물건을 어떻게 넘겨줘. 문제는 뭐만 남은 거야? 집값 받을 수 있냐면 그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나누죠. 채무자도 잘못이 없고 채권자도 잘못이 없는 경우. 그렇죠? 반대로 채무자는 잘못이 없고 채권자는 잘못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이걸 무슨 문제라 그래? 이런 걸 보고? 이걸 해결하는 문제를 위험부담 문제라 그랬죠. 이건 채무 불이행 문제고 이런 걸 위험부담 문제라 그래.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그게 문제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은 둘 다 잘못 없어 누가 위험을 부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574조에서 아니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라 그러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라.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집은 날라갔는데 매매대금 못 받는다는 겁니다. 손해를 채무자 보라는 거야. 채무자 577조. 아니야 맞나? 헷갈리네. 70이 아니잖아. 570까지 가면 안 되지. 37이지, 37. 537, 538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 쓰지 마. 답은 제가 조문 썼다가 틀리면 헷갈리잖아. 이건 여러분 너무 쉽죠. 채권자 부담하는 거죠.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안 나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538조인데 여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원칙적인 거. 그냥 불난 경우가 있었고, 이건 뭐야? 대상치여권이 있는 케이스. 요거 시험에 안 나왔다니까. 여기 시험에 안 나왔어. 요거 시험에 나왔고, 여기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대상치여권이 있는 케이스가 나올 거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채권자가 진짜 채권자 잘못한 경우하고 그 다음 뭐죠?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잘못한 경우 쌍방 규책 사유 없이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요거 있잖아. 그렇죠? 여기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두 가지는 시험 안 여기 나올 겁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자 불능이 나오면 온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온시적 불능일 때는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전부 불능일 때는 535조 개체가 목적의 온시적 전부 불능 오른쪽에 그다음에 요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불능인 급부로 이행해야 할 당사자. 보통 채무자라고 쓰진 않아. 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자 표현 안 쓰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정확한 표현 아니야. 그래서 요 표현을 외워두세요. 불능입으로 이행할 자,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을 상대방은 그냥 상대방이라고 부르죠.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효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유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를 배상하라 그랬죠. 뭘 넘지 못한다? 이행을 넘지 못한다. 원래 조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가로는 그렇게 써도 될까요? 그냥 일방 당사자는
실리익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됐죠? 꼭 좀 기억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넘기셔서 4-1번. 4-1번. 제주도 갔는데 불탔고, 그 전에 내려가서 알아봤던데, 그런 사건이었죠? 갑이 매도인입니다. 우리 매수인이고 청약했어요. 1억 원에 사라고. 우리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9천만 원이면 사겠다. 그래요. 9천만 원 사겠다면 변결과 승낙이잖아. 의식적 불합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변결과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렇게 1억짜리는 거절한 것과 동시에 9천짜리 새로 청약권을 보기 때문에 갑이 2월 1일 날 승낙통지 발송했잖아. 그러면 계약은 언제 체결됩니까, 여러분? 3일날 들어갔는데 그러면 발송한 날짜 2월 1일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관계 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생략, 문제 소재 생략하고 그 다음 2번만 써도 돼요. 계약은 성립한다. 시기는 언제다? 마지막 줄 2월 1일이다. 간단히 쓰세요. 중요한 건 3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온쇼플로 이건 여러분 다 써야 돼. 그래서 일단 문제 소재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형광펜으로 써놓으세요. 뭐냐면 온시플로 무효라는 거 안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 성립 전 멸실 따라서 둘째 줄 무효이다. 이걸 꼭 써주세요. 온시플로 무효이다. 무조건 개체가 가지 말고 온시플로 무효이고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535조 개체가 책임 부담하는 이게 문제된다 그랬죠. 개체가 요건 두 가지. 불능이 급부로 이행할 당사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가 선임 무과실의한다. 이게 써줘야 되지. 그 다음에 효과. 실리익을 청구할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 이게 여러분 그게 뭐지?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있잖아요. 프린트 1번 문제 보시면 거기 가로 안에 특강교재 표시돼 있지 않아? 페이지가. 같이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거죠. 요 두 개가 하나는 행정고 하나는 입법고시고 그럴 거야. 그게 좀 쉽게 나오거든. 근데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지. 그래서 같은 문제 똑같이 또 제주도 맨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남단에 해변가에 있는 A 별장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전날에 그래서 전파가 뭐야? 멸실. 완전 전파는 뭐지? 전부 불능. 그럼 계약은 뭐다? 무효. 원시업 불능 무효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알 수 있었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분 책임이 있는 거죠. 을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정평가 비용, 그 다음에 확인을 이것저것 돈을 들였대. 이게 실리익이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률관계 쓰라 그랬으니까 일단 계약은 뭐다? 좀 전에 그 형광펜 친 거 있었잖아요. 똑같아. 계약 성립 전 멸실됐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 무효다. 됐죠? 여기 한 마디 더 썼네. 따라서 뭐가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 발생한다. 한 마디 좀 더 써놨네요. 교재에서는 그 말 안 써놨죠? 무효권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535조 책임 부담 문제다. 이거 좀 이제 외워두세요. 답안지 쓰는 방식을. 그래서 바로 갔죠? 원시적 불능과 계약. 이거는 계약 성립에 관한 내용은 필요 없죠. 책하고 문제가 달랐어. 그래서 계약 성립 여부나 시기는 필요 없고 그냥 원시적 불능 무효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날짜가 등장 안 하잖아요. 전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시적 불능인 거죠. 그렇죠? 같은 문제입니다. 자, 태우로 다루셔서 4-10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이건 뭐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이 판례 그대로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판례는 이걸 뭘로 푼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개체가로 푸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로 푼다는 거. 2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개체가, 판례는 불법행위. 우리나라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 말고는 개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개체가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리익입니다. 예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첫 번째 밑줄 친 거 실리익 한정된다. 뭐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제안서, 전적서는 안 된다.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간단히 봐두고 여기에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문제 2번에 있어요. 오늘 나간 프린트 문제 2번에 보시면 같은 문제입니다.
계약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좀 답안지를 좀 길게 써놨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우리 지금 전에 배웠던 거 시험에 나왔던 거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